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유럽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이어서 오늘 로마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사실 그 시작은요. 우리 아테네, 스파르타 같이 작은 도시국가,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로마가 점점 커져서 와 최대 영역 보세요. 여기가 다 로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로마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연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로마 초기의 정치는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이 뭐냐면 함께 그 다음에 조화할 때 화. 그래서 함께 화합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정은 한마디로 왕이나 황제가 없는 그런 정치예요. 그래서 모두 함께 정치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원로원 이 굉장히 컸다면 점점 여기도 아테네처럼요. 이렇게 평민들이 점점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되면서 평민회, 그 다음에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 평민을 보호하는 관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공화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화정을 유지해 나가면서 로마는 점점 더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요. 먼저 1단계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정복하고 또 넓히고 또 넓혀서 결국은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지중해 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 지중해에 이 로마 말고도 잘 나가는 한 세력이 있었던 거죠. 바로 어디냐면 여기 있는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 한판 붙어야 진짜 지중해의 강자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그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으로 세 차례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 카르타고 되게 무섭습니다. 여기도 카르타고거든요. 그래서 카르타고가요.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오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알프스산이 있어요.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카르타고에 아주 유명한 명장군 한니발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니발 장군의 침략을 물리칩니다. 로마가. 그리고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카르타고가 갖고 있던 이 땅들을 모두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이 로마는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리아 이런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되었던 그 나라들도 다 정복을 하면서 결국 지중해를 거의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말 바로 지중해가 요 지중해 바다가 로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호수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로마가 커진 거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되는데 근데 상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공화정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정치의 모습이 약간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런데요. 이렇게 포에니 전쟁하고 영토를 점점 넓혀가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로마의 농민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먼저 전쟁에서 돌아오니 내 땅이 엉망이군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정복한 지역에서 값싼 곡물이 들어와가지고 로마의 농민들의 곡물이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 망했어 그러죠. 게다가 로마 귀족들이 점점 땅을 사들여서 대농장을 만든다. 그래서 농민들은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죠. 반면에 귀족들은 정복지에서 잡아온 그 노예들을 이용해서 넓은 농장,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넓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는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자영농민 스스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땅을 갖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농민들이 점점 귀족들에게 땅을 뺏기고 그러면서 몰락해 나가면서 로마는 군사력이 약해졌죠. 왜냐 이 농민들이 다 로마의 군사인데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거기다 빈부격차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게요. 바로 로마의 공화정은 함께 정치하는 건데 그 정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바로 그라쿠스 형제가 나섰습니다. 이 형제들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 망해가는 농민들을 도와주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나눠줍시다라고 얘기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얘기를 하지만 귀족들은 싫어하죠. 이 개혁을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라고 하는데 바로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개혁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개혁은 두 형제가 한 사람은 암살,
한 사람은 자살. 누구에 의해서겠어요? 그렇죠. 바로 귀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여전히 농민들은 살기 힘든 거죠. 게다가 노예 반란 막 이런 것까지 일어나가지고 농민들을 전체 로마는 저저욱 정신이 없습니다. 그 혼란을 정리해준 누군가가 등장해야 될 텐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죠. 사실 카이사르는요,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는 모든 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로마에서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말을 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결국 로마로 진군해서 결국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카이사르.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정권을 장악하고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개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뭔가 이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 로마는 공화정이거든요. 함께 정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왕처럼 굴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공화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어떻게 할까요? 암살합니다. 그래서 결국 카이사르는 공화파, 이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암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카이사르 암살 이후에 그의 뒤를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어렵죠. 이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그 적들, 안토니아우스,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여왕이죠.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결국은 이들을 물리치고 완전히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고 다스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공화정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신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존엄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 투스라는 칭호를 내려주고요. 그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줍니다. 와,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로 사실상 로마의 황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우리는 로마는 공화정은 끝났다. 함께 정치하는 거 이제 없다. 바로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황제국 앞에 자자를 빼주세요. 제국이 된 거고 공화정이 아닌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바로 로마는 이제 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는요, 그 이후 점점 더 훌륭한 황제들을 만나면서 전성기를 받습니다. 바로 최대의 영역을 장악한 게 그때예요. 그래서 로마의 최대 영역, 바로 이 시기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는 엄청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200년간 로마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아주 번영과 엄청난 확장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최대 영역 토확장, 그리고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라는 거. 그래서 세계 곳곳 정말 여기 다 갔잖아요. 여기 아프리카도 가고 여기 여기 영국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차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이렇게 점점 200년간의 그 번영, 그런데 그게 영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먼저 군대가 자꾸 정치에 개입해서 황제를 자꾸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요 게르마니아라는 땅에서 게르만족, 지금의 독일 민족인데 그 게르만족이 침략을 해서 로마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혼란과 그 흔들림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 황제가 바로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대제가 붙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단 로마를 떠나보자. 그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수도를 옮기자.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요,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근데 비잔티움이 지도에 없네요. 바로 비잔티움이 어디냐면요, 바로 원래 여기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여기로 옮긴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같은 곳이다. 딱 보면 여기 위치 진짜 좋지 않나요? 딱 보면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딱 튀어나온 여기.
그래서 아주 천연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요곳에 수도를 옮기고 새롭게 시작해보자라고 한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로마는 이 큰 제국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분리돼요. 어떻게 분리되느냐? 딱 이렇게. 바로 로마의 그 이탈리아 반도의 굽 끝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서로마, 서쪽에 있는 로마라고 해서 서로마, 그 다음에 이쪽을 동로마라고 부르게 되는데 서로마 제국은 로마를 원래 시작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수도 옮겼잖아요. 콘스탄티노플. 거기를 원래 이름 비잔티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이 서로마 제국은요. 아까부터 괴롭히던 걔네들 바로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사실은 분열된 지 100년도 못 가서 멸망해요.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은 바로 서로마 멸망 이후에도 1000년. 그래서 분리되고 나서 1000년 이상을 계속되다가 1453년에 가서야 멸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비잔티움 제국은 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가 엄청나게 커졌다가 결국은 둘로 나눠지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럼 이 로마가 남긴 엄청난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는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만들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뭔가 막 아름다운 거 이런 거보다는요. 정말 도움이 되는 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실용적인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두 분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건축, 튼튼하고 웅장한 건축물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의 건축. 그래서 로마는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을 굉장히 잘 닦았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놨고 지금도 흔적져 있어요. 여러분 이 핏줄 같은 요게 바로 로마의 도로예요. 그래서 로마는 제국 곳곳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그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로마의 건축으로 유명한 거 바로 이거죠.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콜로세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은 다 뜯어가 버려가지고 없는데 한때는 이런 경기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검투사들. 그런 글래디에이터 그런 검투사들이 막 여기서 싸우면서 경기를 하고 사람들이 막 그걸 좋아하면서 보는 5만 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큰 경기장이었던 거죠. 자, 그다음 수도교는요 말 그대로 수돗물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만들고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이런 공중 목욕탕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는 법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그렇죠. 법을 따르라. 그래서 로마의 법은 지금의 법의 아주 그 시작이 됐다고 얘기되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에서 중요한 거 바로 이 크리스트교입니다. 여러분 로마가요. 이렇게 점점 처음에 공화정에서 시작해서 제국으로 발전해서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는 그때가 이제 기원전에서 후로 넘어가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 로마 땅, 바로 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분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그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박해를 당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바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막 퍼뜨린 거죠. 전파를 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크리스트교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트교는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곳곳에 전파가 됩니다. 근데 초반에 로마는요, 이 크리스트교를 굉장히 탄압해요. 왜 탄압하느냐? 이유는 이거죠. 바로 이 크리스트교가 그랬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의 전통 신과 그다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다. 그래서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 로마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하 공동묘지 막 이런 데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공동묘지 이름이 카타콤, 지금도 남아있는. 그래서 이런 데서 막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시죠? 바로 로마의 수도를 옮겼던 그 사람이 뭔가 로마 제국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 크리스트교를 인정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탄압하지 않겠다.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라고 공식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요, 한 몇십 년, 한 80년 이후에는요, 아예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어야 하는, 옛날에는 안 믿으면 혼났는데 이제는 안 믿으면 혼나는, 그래서 국가의 종교, 국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트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트교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당이에요, 성당, 천주교. 그래서 교황이 어디 계세요? 바로 여기 로마의 바티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트교가 로마에서 만들어져서 탄압을 한때 받았지만 결국은 국교로 인정받고 지금은 세계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로마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